나는 뭐 안 먹는 거 없어. 다 먹어 지금은. 근데 초등학교 때는 편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편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병이 걸렸던 거죠. 또 뭐 45살에 위암 걸린 거는 또 아프다고 맨날 술 먹으니까 암 걸린 거지 남 탓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아유 난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의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이놈의 사회가 왜 이러냐. 지질이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런 가난한 부모를 만났느냐. 물론 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근데 누가 선택해? 남이 선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선택은 자신의 그 선택의 책임의 범위가 훨씬 커져요. 어렸을 때는 선택의 범위가 작지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선택하는 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난 가끔 뭐 한 70, 80 된 분들이 신부님 내 자식이 사업한다 그래갖고 아파트 맡겨갖고 했는데 망해갖고 갈 데가 없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이랑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는 분들 볼 때 참 70 동안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은 거죠. 그거는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본인이 잘못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갖고 어디 가서 울고불고 한다고 책임져 줄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제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그만 주세요. 그리고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한테 잘해주세요. 자신한테 정말 갈비 한 번 더 사주고 냉면 한 번 더 사주고 설악산 한 번 더 가고 온천 한 번 더 가고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내가 제일 슬픈 거는 막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을 볼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한테 버림받는 할머니들 나한테 편지 보내고 뭐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신부님 강의 듣고 근데 그 편지 내용들이 정말 내가 가슴이 애릴 정도로 슬플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나중에 좋은 일하는 건 없어요. 나중에 여행 가는 건 없어요. 이걸 뭐 우리 라틴어로는 힙, 액, 눅쿠라고 그래. 여기, 지금. 영어로는 here and now. 여기,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충실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제 2년 후는 우리 이제 마추픽추 갈 거거든요. 2년 후에는 이제 마추픽추 가고 리오데자네이로 하고 그 다음에 꾸리찌빠라고 환경 도시가 있어요. 우리 물론 이과수 폭포도 가죠. 이과수 폭포를 가면은 그 미션에서 그 마지막 신부님 그 떨어지는 장면 그 폭포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 이제 미션을 이제 또 봐야지. 보고 가야지. 그러면은 아 이게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그냥 이 생각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깜짝깜짝 놀래기 바쁜데 언제 기도해. 네. 피카소는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살 때 나는 거장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피카소는 워낙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13살 때 저 뒤에도 그림이 예쁜데 거장처럼 그릴 줄 알았대요. 13살 때. 하지만 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대. 나중에 아이처럼 저기 뉴욕의 피카소 전시회에 내가 한번 가봐서 그 작품을 정말로 봤는데 정말 이건 애가 그린 거예요. 어른이 그린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인생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피카소 작품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순수하고 단순해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해보면 너무 복잡해. 관계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피카소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상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깨끗하려고 그러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단 욕심이 없어야 돼. 무슨 욕심이 있으면 이때부터 막 계산하고 진짜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미움이 없어야 돼. 욕심하고 미움만 없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또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미얀마 강의 가갖고 미얀마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그 미얀마의 문화를 보면서 레이크이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이렇게 보면서 그 불의 옥잠의 그 정화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야, 내가 뭐 환경공학 하면서 이게 책으로 읽은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 그 다음에 미얀마 사람들은 여기 다 하얀 걸 칠하고 다녀, 얼굴에. 태양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선크림이야. 그 나무에서 이렇게 갈아갖고. 근데 나는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인디안들이 막 이렇게 칠하게 저거 영화로 비주얼로 보여주려고 저러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비주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게 문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특별히 이번에 서부에서 그 웅장한 그 캐년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가이드 장 다니엘 가이드 선생님이 그 지질학적으로 그 설명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랜드 캐년 지금까지 한 5번 브라이어스 캐년 정말로 영어로 빈데어 던데어라고 그래. 나 다 가봤고 다 해봤거든. 그런데도 이번에 와서 또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를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특별히 우리 노인들이 그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그 다음에 또 오픈 스포츠카, 이게 젊은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할아버지가 쫙 수염하고 그 청바지 탁 입고 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럭셔리하게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골방에서 사는 노인들이 정말로 없도록 내가 더 열심히 강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 대학 보낼 필요 없어요. 애가 행복하면은 어디 가든 열심히 우리 생태마을 지금 직원들 채용하는데 내가 하지만 우린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학교 나온 거 안 따지고 성적 안 따지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자기 속에서만 봐요. 그런데 뽑았는데 얼마나 우리 좋은 대학 여기 나중에 그 전에 막 나는 어디 대학 나왔고 다 소용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직원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행복한 직원이 행복하게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 여기 와서도 행복하게 살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아이들은 여기서도 며칠 못 끼고 이 친구들하고 직원들하고 못 섞이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행복하려고 그러면 학원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대학 등록금 다 내줘야 돼. 애 나라고 120조인가 130조를 썼대요. 근데 한 15조, 20조면은 애들 등록금, 대학 등록금 다 대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쓰는 돈 대신 대학 등록금만 국가에서 다 내줘도 우리나라 부모님들 등록금 안 내고 그 돈 모아갖고 노인 때 할리 데이비슨 타고 여행 다니고 미국 여행 다니고 한국 여행 다니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제도 미국도 사실 그렇다고 그래요. 미국 내 그 등록금 때문에 부모들은 등록금을 안 대주지만 애들이 대출 받은 거 그거 갚는다고 평생을 감옥에 사는 기분이 든다고. 평생을.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제 잠비아에 만들고 싶은 세상은 공부의 세상이 아니에요. 경쟁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서로 나누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 동부에서는 미국의 독립전쟁, 남북전쟁, 또 이 나라 초대 대통령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링컨, 또 내가 좋아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우리 조 가이드님 큐라고 그러는데 큐 가이드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명과 영감을 받았어요. 링컨은 또 국회의사당을 보고 제퍼슨은 또 백악관을 뭐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미국을 건국할 때 그냥 건국한 게 아니야. 정말 수많은 책을 읽고 특히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바탕을 완전히 해준 사람이야.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느 누구나 그런 나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나라 자체를. 물론 중간에 뭐 인디안들 뭐 힘들게도 하고 또 그 남북 전쟁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남북 전쟁 때. 그러나 하여튼 지금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미국 독립이 1776년 독립을 시작을 하고 1783년에 완전히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200년이 이제 230, 40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건국의 이 아버지들이 만드는 거죠. 저는 물론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곧 이제 토요 특강에 일본의 이해에 대한 건 한 앞으로 3회 내지 4회만 더 하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했고 이번에는 일본에 대한 이해를 지금 11강 한 15강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해볼 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910년에 나라 뺏길 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이 나라를 뺏겼어. 근데 이번에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아요. 일본은 이제 지는 해야 무슨 우길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제 일본은 지는 해예요. 지는 해. 그 마지막 그야말로 막말을 한다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충분히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자료를 좀 조사를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건 대한민국 차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그 차 점유율 1위가 대한민국 현대하고 기아예요. 1위가 현대, 3위가 기아예요. 그러면은 독일 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퍼센트를 사느냐? 1%밖에 안 사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 차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 차를 1%밖에 안 사냐면 우리 600만 명의 우리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독일 차 자체도 안 사겠다. 아무리 좋더라도. 독일 차 안 사고 우리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한국 차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FTA 체결했잖아요. 이게 저변에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일본 차 막 사고 일본 물건 사고 일본 맥주 마시고 일본 여행 가면은 이번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야 돼. 온 국민들이. 근데 옛날에는 국민들이 지금 나라가 팔린 건지 안 팔린 건지 5명이 뭐 사인을 했대고 뭐 고정은 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살한 사람도 없어 나라. 그래갖고 우리 황현이라는 분이 한 분이 자결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준 열사가 하고 그리고는 안 죽어서 나라가 뺏겼는데도 전쟁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36년 동안 그 수많은 우리 조상님들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사실. 이번에도 또 아주 기가 막힌 거를 배웠어요. 루이비통이 난 그게 무슨 똥인 줄 알았더니 루이 왕을 위하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루이 왕을 위하여, 루이비통이.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난 루이비통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그냥 난 루이 왕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 예.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여행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학교보다 훨씬 많은 걸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유럽부터 이스라엘 성지순례, 아프리카, 그다음 인도, 하여튼 안 다닌 정말 안 다닌 데가 없으면서 세상이 이렇구나. 특히 북극에 얼음이 녹는 걸 보면서 나는 온몸으로 지구온난화를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정말 내가 환경에 대한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예요. 아마 환경에 대한 강의는 한 20회에 걸쳐서 전부 다 한번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이 우주의 신비 또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오묘한 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구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반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커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요. 내가 작아지기도 하면서 커지기도 하는 게 저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여행을 통해서 감동받고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내가 무식하다는 또 정말 이 지구라는 이 어마어마한 별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인지 그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서부부터 동부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제 1살서부터 55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야말로 희, 노, 에, 락이 다 있었더라고. 정말로 나는 기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기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화도 많이 났었죠.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저 젊은 편이지만은 이 신학생 때 또 보좌 신부 때 또 우리 김신부님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은 젊은 신부 때 교회의 어떤 복음 정신과 맞지 않는 교회 모습을 볼 때 분노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의노가 아니었어. 그냥 분노였죠. 분노.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또 슬픈 거는 정말로 슬펐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슬픈 거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을 볼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한테 버림받는 할머니들 나한테 편지 보내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신부님 강의 듣고 근데 그 편지 내용들이 정말 내가 가슴이 애릴 정도로 슬플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고 다 해본 것 같아. 근데 희, 노, 에, 락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이 남 탓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원인이 다 나한테 있었어. 즐거울 때도 나 때문에 즐거웠고 화가 날 때도 나 때문에 화가 났고 슬플 때도 나 때문에 슬펐던 것 같아. 그들이 슬펐던 게 아니라 어떻게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라고 할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고, 팔고라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어떻게 보면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이놈의 새끼 정말 왜 이렇게 나한테 속색여
부모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언제 놔달라고 그랬어? 자기네들이 좋아서 놔놓고 자식 힘들다고 그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낳았으면. 낳지 않았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우리처럼 자기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럼 어쨌든 내가 뭐 내 뜻에 원하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늙어가는 거가 좀 느껴져요. 머리도 자꾸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어제도 이렇게 공연 보는데 어제는 뭐 티켓을 좀 늦게 끊어갖고 아니 자스민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쁜 것 같은데 보니까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더라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지금도 잘 안 보여 사실은. 지금도 아주 뭐 늙는 거는 불편한 것도 있는데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안 보이니까 안 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드는 거. 제가 이 관절염 중학교 1학년 때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편식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안 먹는 거 없이 다 먹지. 난 뭐 송충이도 저기 막 잠비아 수녀님들이 송충이 이렇게 튀겨준 것도 내가 먹으니까 나는 뭐 안 먹는 거 없어. 다 먹어 지금은. 근데 초등학교 때는 편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편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병이 걸렸던 거죠. 또 뭐 45살에 위암 걸린 거는 또 아프다고 맨날 술 먹으니까 암 걸린 거지 남 탓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아유 난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의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이놈 사회가 왜 이러냐. 지질이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런 가난한 부모를 만났느냐. 물론 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근데 누가 선택해? 남이 선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선택은 자신의 그 선택의 책임의 범위가 훨씬 커져요. 어렸을 때는 선택의 범위가 작지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선택하는 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난 가끔 뭐 한 70, 80 된 분들이 신부님 내 자식이 사업한다고 그래갖고 아파트 맡겨갖고 했는데 망해갖고 갈 데가 없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이랑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는 분들 볼 때 참 70 동안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은 거죠. 그거는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본인이 잘못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갖고 어디 가서 울고불고 한다고 책임져 줄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정도로 살았는가. 나는 욕심을 부리고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릴 때 넘어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뭐 1,500억을 사기를 당했다. 뭐 조이파리가 뭐 사기를 뭐 해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사기 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결코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본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은 그게 다 쌓여서 나중에 덕이 되고 부가 되는 건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남 탓할 필요 없다. 내 탓이다, 내 탓.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잠깐 뭐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이쪽 들렀지만은 정말 우리 미국 교우들이 감동적인 대접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 이경 바오로 신부님께서 이렇게 성당까지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정말 감사 미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신부님 도대체 신부님 어떻게 사셨기에 가는 곳마다 식사 대접에 여행 중에 오르가닉 간식까지 챙겨줍니까? 저는 우는 아이에게 젖 더 준다는 우리말이 있죠? 근데 난 이 말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는 아이가 도가 넘으면은 때리든지 내던지든지 해요. 여기 자식 키운 부모님들 다 경험해봤죠? 그리고 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내 애 많이 때렸다고 많이 울어갖고. 너무 울면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나와요. 지겨워. 아유, 지겨워. 내가 이걸 왜 낳는지 몰라. 또 어떤 아주 재미난 아는 분은 군인인데 대위야. 해병대 대위인데 아들이 둘이래. 남편도 해병대 장교고. 아유, 그 집은 그냥 해병대에다가 그냥 우리 대위도 여자니까 아내도 대위, 남편은 소령,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신부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딸이 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나도 얼굴을 봤지만 빵긋빵긋 웃어. 하루 종일 웃어. 그리고 아빠가 유명한 가수인데 아빠 노래가 나오면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막 춤을 추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딸 이제 집에 가면은 이 빵긋빵긋 웃는 손녀를 보면 내가 보면 온몸이 아픈 사람인데 막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근데 아무리 어깨를 아파도 빵긋빵긋 웃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안게 되고 집에 있으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으니까.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손주 자랑하라는 말이 있지만은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손주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조카가 이제 우리 이제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녀 딸하고 손주 아들이 있는 거지 조카. 근데 그 집에 가면 애들이 우리 집에 이제 오면은 웃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냥 막 좋아하고 웃고 쳐다보고 막 좋아하니까 꼭 나올 때 돈을 주게 돼요. 복돈이라고 주게 되더라고. 제가 이번에도 LA에서 잠비아 신학교 하라고 4만 달러를 벌써 받았어. 그냥 하루 스쳤는데 그 다음에 잠봉 아메리카가 벌써 40만 달러를 모았대. 200명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내가 여기 미국에서 사목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2년에 한 번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달러까지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학교 성당 짓겠다고. 그래갖고 그 잠봉 아메리카 그 단원들 내가 그 신학교 성당 입구에다 이름 다 써주겠다고. 근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잠봉 아메리카만 해줘도 좋겠다는 거야. 그냥 신부님 하는 일, 아니 신부님 도대체 얼굴이 잘생기기를 했어. 내가 늘 얘기했잖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지. 키가 크기를 해. 왜 신부님 일에 동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내 탓이야. 뭐냐면은 내가 언제나 참 기쁨을 얘기를 많이 해요. 희망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내가 옛날에 정말 잘 나갔는데 옛날에 왕년에 내가 정말 끝내줬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일 때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는 항상 내일을 얘기해요. 내일을.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11일 동안 얘기하면서 내가 샌프란시스코 한 5번 갔어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하잖아. 옛날에 내가 여기 다 와봤어. 그럼 여러분들 기운 쫙 빠지거든. 뭐야. 근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뭐라고? 공연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맨하탄에 대해서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제 야경 보러 가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야경 보러 가는 거야. 근데 미리 가보면 이러면은 옛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요, 자꾸 짜증이 나요. 근데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꿈꾸고 싶어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깜깜해. 그러면 그 사람의 깜깜함을 내가 같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답답해.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앞이 깜깜하다는데 내가 책임져 줘야 되나? 뭔가 도와줘야 되나? 점점 그 사람을 2번 만나다가 한 번 만나고 한 번 만나다가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은 두 번째는 들어주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신나는 얘기, 미래의 가슴 벅찬 계획, 같이 하고 싶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신학교 이제 올해 이제 신입생이 들어와요. 얼마나 설레. 그 교황청에서 교황대사가 대주교님하고 신학교 짓는 걸 보러 오셨어요. 보러 와갖고 OMG라고 그래. 오 마이 갓 그랬대요. 교황대사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이 한국 신부님 이거 하는 거냐고. 교황대사가 너무너무 놀랬대. 이 신부님 이거 여기 끝까지 이거 져줄 수 있느냐고. 교황대사면은 대주교거든요. 근데 그 대주교가 와갖고 너무너무 놀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우리 주교님, 우리 본 수원교구 본주교님이 축성하러 가시겠다고 그랬을 때 그 교황대사하고 대주교, 대통령도 아마 올 거예요. 얼마나 신나. 얼마나 가슴, 그리고 올해 이제 20명이 이제 신입생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는 앞으로 한 50명, 그리고 100명까지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배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시스템만 잘 갖춰준다면은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교회, 가톨릭 교회가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정말 대단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국장 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청국장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건강을 주지만은 이 세계의 건강을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 한 대 더 때리고 웃는 아이 한 번 더 안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우는 소리, 그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 예. 이 사람한테 가서 울고 저 사람한테 가서 울고 온 세상에 울고 다녀봐. 누가 그 사람을 안아주겠어요? 여기 반짝반짝 웃고 저기 반짝반짝 웃고 그러면 오늘 차 같이 하자고 그러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그게 인생이에요. 전도서에서 기쁘게 먹고 마시라고 충고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살리고 난 다음에 대단한 얘기 안 했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죽도 살아났는데 너 살아났으니까 기도해라 여기 고맙다고 그래라 저기 고맙다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메이플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교우들이 각자 집에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위해서 이 미사 끝나면은 먹을 것을 지금 다 준비를 해놨대. 그래갖고 신부님이 지금 미사 언제 끝나면 지금 왔다 갔다 지금 하셔. 예. 근데 오늘 토요 특강 때문에 지금 말을 지금 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너희는 먹고 마시고 머무를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내가 돈을 내 뭐라고 하길래 돈을 내지는 않지. 돈을 더 받아오지 오히려.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비하라고 돈 주고. 오늘 음식도 저는 하느님이 마련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잠비아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 온 대부분의 직원들 내년에 우리 헬레나도 그렇고 또 사비오도 그렇고 아마요 우리 국장님들 직원들 우리 신부님들도 내년에 잠비아에 2달 할 우리 스태프들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이번 미국 여행을 통해서 미션, 내 사명이 뭐냐? 내가 왜 생태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생태마을하고 아프리카 잠비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몸 안으로 이렇게 체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남은 시간 이제 그야말로 아직도 놀랄 일이 한 번 더 남았어요.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가잖아요. 정말로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가서 놀래고 우리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제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그만 주세요. 그리고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한테 잘해주세요. 자신한테 정말 갈비 한 번 더 사주고 냉면 한 번 더 사주고
설악산 한 번 더 가고 온천 한 번 더 가고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또 더 기회가 된다면 잠비아 내년 7월 8월 피정 이런 도전을 해보면은 인생이 확 달라질 거예요. 자, 오늘 전도서 말씀으로 토요특강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내일을 이야기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처음 떠올리게 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서서히 실감하게 되고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나 건강 문제로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은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은퇴 시기 전후로는 누구나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홀가분함, 허탈함, 두려움, 기대, 그리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막연한 불안까지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특히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은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기대보다도 앞으로 얼마나 오래 버텨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처럼 은퇴 후 몇 년 쉬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30년, 어쩌면 4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변에서 이미 은퇴를 경험한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생활비 지출 하나하나가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장을 볼 때도 외식을 할 때도 병원비나 경조사비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자연스럽게 배우자와 말다툼이 잦아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년들이 생각하는 희망 은퇴 나이는 대략 65세 전후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퇴를 경험하는 시점은 평균적으로 50대 초중반으로 조사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소득의 끈이 끊어지는 셈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월 369만 원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가정이 쓰는 금액은 212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아도 차이가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는 곧 노년기에 예기치 못한 위기, 다시 말해 생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누구라도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해왔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은퇴 이후의 불안을 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나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택을 피하기 위해 은퇴 후 삶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지름길들에 대해 조용히 짚어보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잘 모르는 분야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을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은퇴를 하면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집에 있자니 괜히 가족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조급함이 점점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퇴 이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은퇴 자금과 퇴직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해왔고 세상 물정에 박지 않은 은퇴자들은 사기꾼들에게 가장 쉬운 표적이 되곤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 중에는 자신의 자산이 부족하다는 불안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빨리 큰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투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말솜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지인이든 낯선 사람이든 귀가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았다면 반드시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업이 정말로 이해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실패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단순합니다.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말고 아는 것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평생 모아둔 자금을 한 번의 선택으로 잃는다면 노후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준비되지 않은 창업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창업을 대안으로 떠올립니다. 마냥 놀 수는 없다는 생각, 아직 일할 수 있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취업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창업에 실패했을 때의 충격은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벼락치기로 창업을 준비하면서 프랜차이즈에 의존하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슷한 가게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창업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폐업률도 높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꿈이나 자아실현보다는 생계를 위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냉정해야 합니다. 창업을 고려한다면 먼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인지, 실패했을 때 노후 계획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자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큰 성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과 일하는 보람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잘 알고 오래 해온 일, 그리고 비교적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사회와의 접점이 줄어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화려한 사무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마음을 흔듭니다. 고수익에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돈의 관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기에 늦었다고 스스로를 단정짓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의 50대, 60대는 아직 인생의 중반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의 배움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취미든 자격증이든 배움이 있는 노후는 그렇지 않은 노후와 분명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식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넘기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봅니다. 자식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한 걸음 늦추고 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간을 불안이 아니라 품위와 여유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며 들었던 수많은 인생 조언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맞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돌아보면 이 말 하나만큼은 분명히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편안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냐, 이제 와서 다시 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라고 해서 인생의 원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이후, 퇴직 후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69세 사이의 중장년층 가운데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72%를 넘었습니다. 응답자들이 희망한 평균 근로 연령은 71세였고 희망 임금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노후에 일을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데도 계속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을 놓는 순간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루가 공허해지고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느낌이 깊어집니다. 시니어 취업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최소한 자신을 책임질 수 있고 무엇보다 자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자격증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할까요?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자격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취득하자마자 바로 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고 체력 부담이 과하지 않으며 나이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분야여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취득 후 바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5가지와 여기에 더해 신종직업 1가지를 추가해 총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과 현실적인 수입,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중년과 노년에도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보다 품위 있는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자격증은 건축도장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기능사는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를 페인트 등으로 도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증입니다. 중장년 여성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건설업종 중에서는 작업 난이도가 비교적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여성 취득률이 높은 자격증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축도장기능사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진행되며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은 1년에 4번 실시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합격률은 약 60% 수준으로 준비만 꼼꼼히 하면 충분히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실기시험은 실제 재료를 사용해 도장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손에 익히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독학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습 환경을 고려하면 학원 수강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노후 건축물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도장 작업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취업 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 건설 현장 일당은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인력이 기피하는 직종이어서 중장년층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자격증은 한식조리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는 매년 꾸준히 높은 응시율을 보이며 특히 여성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많은 자격증입니다. 오랜 살림 경험과 요리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일반 음식점은 물론 어린이집, 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단체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의 경우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 기간에는 쉬는 장점이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응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필기는 사지선다형 60문항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약 2주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면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기시험은 난도가 다소 높은 편이므로 학원 수강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식조리기능사의 평균 연봉은 종일 근무 기준 약 3천만 원 수준이며 파트타임 근무도 가능합니다. 큰 돈을 벌기보다는 안정적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자격증입니다. 세 번째는 떡제조기능사입니다. 떡제조기능사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블루오션 자격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통 간식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떡과 한과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4번 시행되며 필기와 실기 모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필기 합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실기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떡집 취업은 물론 소규모 창업이나 카페 메뉴 연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평균 연봉은 3천만 원 초반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네 번째는 방수기능사입니다. 방수기능사는 건축물의 지하, 지붕, 욕실 등의 방수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증으로 필기 없이 실기 시험만 진행됩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10분이며 합격률은 약 50% 수준입니다. 체력 부담은 있지만 숙련도가 중요해 나이가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평균 연봉은 약 3,2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건설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도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생활 지원과 건강 관리를 담당합니다. 교육 이수 후 시험을 통과하면 취득 가능하며 연령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설 근무, 주야간 보호센터, 재가 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봉 약 2,400만 원 수준이지만 고용 안정성이 매우 높고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직업인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병원 예약부터 진료 동행, 귀가까지 보호자를 대신해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령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면 활동이 가능하며 평균 시급은 약 2만 원 수준입니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 인생 2막에 적합한 직업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고 과거의 전성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후에도 일하고 싶다면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지만 무너지지 않게는 해줍니다. 두드리는 사람만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존엄을 지키는 삶, 오늘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나중에 좋은 일하는 건 없어요. 나중에 여행 가는 건 없어요. 이걸 우리 라틴어로는 힙, 눅쿠라고 그래. 여기, 지금. 영어로는 here and now. 여기, 지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충실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제 2년 후는 우리 이제 마추픽추 갈 거거든요. 2년 후에는 이제 마추픽추 가고 리오데자네이루 하고 그 다음에 뿌리찌빠라고 환경 도시가 있어요. 우리 물론 이과수 폭포도 가죠. 이과수 폭포를 가면은 그 미션에서 그 마지막 신부님 그 떨어지는 장면, 그 폭포를 보면은 기가 막혀요. 그 이제 미션을 이제 또 봐야지. 보고 가야지. 그러면은, 이게 정말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우리가 그냥 이 생각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기도 안 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깜짝깜짝 놀래기 바쁜데 언제 기도해? 네. 피카소는 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살 때 나는 거장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피카소는 워낙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13살 때 저 뒤에도 그림이 예쁜데 거장처럼 그릴 줄 알았대요. 13살 때. 하지만 아이처럼 그리는데 평생이 걸렸대. 나중에 아이처럼 뉴욕의 피카소 전시회에 내가 한번 가봐서 그 작품을 정말로 봤는데 정말 이건 애가 그린 거예요. 어른이 그린 게 아니야. 그런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인생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피카소 작품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순수하고 단순해지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해보면
너무 복잡해. 관계도 복잡하고 생각도 복잡하고 삶도 복잡하고 내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피카소 이야기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상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복잡하면 안 돼. 깨끗하려고 그러면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일단 욕심이 없어야 돼. 무슨 욕심이 있으면 이때부터 막 계산하고 진짜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미움이 없어야 돼. 욕심하고 미움만 없어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단순해질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또 내가 얼마나 무식한지 또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미얀마 강의 가갖고 미얀마를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그 미얀마의 문화를 보면서 레이크이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이렇게 보면서 그 불의 옥잠의 그 정화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야, 내가 뭐 환경공학 하면서 이게 책으로 읽은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 그 다음에 미얀마 사람들은 여기 다 하얀 걸 칠하고 다녀, 얼굴에. 태양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선크림이야. 그 나무에서 이렇게 갈아갖고. 근데 나는 그 영화에서 보면 막 인디안들이 막 이렇게 칠하게 저거 영화로 비주얼로 보여주려고 저러나 보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비주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그게 문화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특별히 이번에 서부에서 그 웅장한 그 캐년들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가이드 장 다니엘 가이드 선생님이 그 지질학적으로 그 설명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랜드 캐년 지금까지 한 5번 브라이어스 캐년 정말로 영어로 빈데어 던데어라고 그래. 나 다 가봤고 다 해봤거든. 그런데도 이번에 와서 또 너무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를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특별히 우리 노인들이 그 할리 데이비슨 그 오토바이, 그 다음에 또 오픈 스포츠카, 이게 젊은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할아버지가 쫙 수염하고 그 청바지 탁 입고 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럭셔리하게 여행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가난하고 외롭게 골방에서 사는 노인들이 정말로 없도록 내가 더 열심히 강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이제 대한민국 대학 보낼 필요 없어요. 애가 행복하면은 어디 가든 열심히 살아. 우리 생태마을 지금 직원들 채용하는데 내가 하지만 우린 블라인드 채용을 해요. 학교 나온 거 안 따지고 성적 안 따지고 아무것도 안 봐요. 그냥 자기 속에서만 봐요. 그런데 뽑았는데 얼마나 우리 좋은 대학 여기 나중에 그 전에 막 나는 어디 대학 나왔고 다 소용없더라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직원들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행복한 직원이 행복하게 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행복하게 자란 사람이 여기 와서도 행복하게 살고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란 아이들은 여기서도 며칠 못 끼고 이 친구들하고 직원들하고 못 섞이고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제 행복하려고 그러면 학원 없어야 돼요. 그 다음 대학 등록금 다 내줘야 돼. 애 나라고 120조인가 130조를 썼대요. 근데 한 15조, 20조면은 애들 등록금, 대학 등록금 다 대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쓰는 돈 대신 대학 등록금만 국가에서 다 내줘도 우리나라 부모님들 등록금 안 내고 그 돈 모아갖고 노인 때 할리 데이비슨 타고 여행 다니고 미국 여행 다니고 한국 여행 다니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어제도 미국도 사실 그렇다고 그래요. 미국 내 그 등록금 때문에 부모들은 등록금을 안 대주지만 애들이 그 론, 뭐 대출 받은 거, 그거 갚는다고 평생을 감옥에 사는 기분이 든다고. 평생을.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제 잠비아에 만들고 싶은 세상은 공부의 세상이 아니에요. 경쟁의 세상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노동하고 일하고 서로 나누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또 동부에서는 미국의 독립전쟁, 남북전쟁, 또 이 나라 초대 대통령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링컨, 또 내가 좋아하는 벤자민 플랭클린, 우리 조 가이드님 큐라고 그러는데 큐 가이드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감명과 영감을 받았어요. 링컨은 또 국회의사당을 보고 제퍼슨은 또 백악관을 뭐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미국을 건국할 때 그냥 건국한 게 아니야. 정말 수많은 책을 읽고 특히 벤자민 플랭클린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바탕을 완전히 해준 사람이야. 이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어느 누구나 그런 나라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나라 자체를. 물론 중간에 뭐 인디안들 뭐 힘들게도 하고 또 그 남북 전쟁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남북 전쟁 때. 그러나 하여튼 지금 한 4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미국 독립이 1776년 독립을 시작을 하고 1783년에 완전히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으니까 200년이 이제 240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단단하게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건국의 이 아버지들이 만드는 거죠. 저는 물론 제가 나름대로 이제 곧 이제 토요 특강에 일본의 이해에 대한 건 한 앞으로 3회 내지 4회만 더 하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는 중국에 대한 이해를 강의를 했고 이번에는 일본에 대한 이해를 지금 11강 한 15강까지 하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과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하면서 이번에는 내가 해볼 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1910년에 나라 뺏길 때는 정말로 제대로 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이 나라를 뺏겼어. 근데 이번에 일본이 전쟁을 걸어왔는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아요. 일본은 이제 지는 해야 무슨 우길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제 일본은 지는 해예요. 지는 해. 그 마지막 그야말로 막말을 한다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정신만 똑바로 차린다면 충분히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자료를 좀 조사를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마다 너무 놀라운 건 대한민국 차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그 차 점유율 1위가 대한민국 현대하고 기아예요. 1위가 현대, 3위가 기아예요. 그러면은 독일 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퍼센트를 사느냐? 1%밖에 안 사요. 독일 사람들이. 독일 사람 차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일 차를 1%밖에 안 사냐면 우리 600만 명의 우리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들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독일 차 자체도 안 사겠다. 아무리 좋더라도. 독일 차 안 사고 우리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었던 한국 차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FTA 체결했잖아요. 이게 저변에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거야.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일본 차 막 사고 일본 물건 사고 일본 맥주 마시고 일본 여행 가면은 이번엔 그러면 안 돼요. 이번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야 돼. 온 국민들이. 근데 옛날에는 국민들이 지금 나라가 팔린 건지 안 팔린 건지 5명이 뭐 사인을 했대고 뭐 고정은 안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살한 사람도 없어 나라. 그래갖고 우리 황현이라는 분이 그 한 분이 자결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준 열사가 하고
그리고는 안 죽어서 나라가 뺏겼는데도 전쟁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가 36년 동안 그 수많은 우리 이 조상님들이 끌려가서 죽음을 당한 거죠. 어쨌거나 하여튼 제가 이번에 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여행을 다니면 다닐수록 내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워야 된다는 사실. 이번에도 또 아주 기가 막힌 거를 배웠어요. 루이비통이 난 그게 무슨 똥인 줄 알았더니 루이 왕을 위하여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루이 왕을 위하여, 루이 빗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물론 난 루이 빗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지만 그냥 난 루이 왕을 위해서 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지. 예.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여행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세상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저는 학교보다 훨씬 많은 걸 이 여행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유럽부터 이스라엘 성지순례, 아프리카, 그다음 인도, 하여튼 안 다닌 정말 안 다닌 데가 없으면서 세상이 이렇구나. 특히 북극에 얼음이 녹는 걸 보면서 나는 온몸으로 지구온난화를 정말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정말 내가 환경에 대한 강의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거예요. 아마 환경에 대한 강의는 한 20회에 걸쳐서 전부 다 한번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 이 우주의 신비 또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오묘한 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구 여행을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또 반대로 세상을 보는 눈이 커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요. 내가 작아지기도 하면서 커지기도 하는 게 저는 여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여행을 통해서 감동받고 여행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내가 무식하다는 또 정말 이 지구라는 이 어마어마한 별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총인지 그런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서부부터 동부까지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제 1살서부터 55년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야말로 희, 노, 에, 락이 다 있었더라고. 정말로 나는 기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기쁘게 산 사람 중에 하나예요. 또 화도 많이 났었죠. 젊었을 때는. 지금도 저 젊은 편이지만은 이 신학생 때 또 보좌 신부 때 또 우리 김 신부님도 그런 걸 경험했지만은 젊은 신부 때 교회의 어떤 복음 정신과 맞지 않는 교회 모습을 볼 때 분노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의노가 아니었어. 그냥 분노였죠. 분노.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또 슬픈 거는 정말로 슬펐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제일 슬픈 거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갖고 고통스러워하는 교우들을 볼 때 너무너무 슬펐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녀한테 버림받는 할머니들 나한테 편지 보내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신부님 강의 듣고 근데 그 편지 내용들이 정말 내가 가슴이 애릴 정도로 슬플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즐겁고 다 해본 것 같아. 근데 희, 노, 에, 락을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이 남 탓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인생을 돌아봐서 원인이 다 나한테 있었어. 즐거울 때도 나 때문에 즐거웠고 화가 날 때도 나 때문에 화가 났고 슬플 때도 나 때문에 슬펐던 것 같아. 그들이 슬펐던 게 아니라 어떻게 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거기에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페이드 아웃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고, 팔고라고 생로병사 태어나고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어떻게 보면 만났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이놈의 새끼, 정말 왜 이렇게 나한테 속색여? 부모들은 그러면 안 돼요. 언제 놔달라고 그랬어? 자기네들이 좋아서 놔놓고 자식 힘들다고 그러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낳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낳았으면은. 낳지 않았으면 책임을 안 져도 되지만 우리처럼 자기가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럼 어쨌든 내가 내 뜻에 원하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늙어가는 거가 좀 느껴져요. 머리도 자꾸 빠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어제도 이렇게 공연 보는데 어제는 티켓을 좀 늦게 끊어가고 아니 자스민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이쁜 것 같은데 보니까 한편으로는 편하기도 하더라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냥 지금도 잘 안 보여 사실은. 지금도 아주 늙는 거는 불편한 것도 있는데 편한 것도 있는 것 같아. 안 보이니까 안 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병드는 거. 제가 이 관절염 중학교 1학년 때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초등학교 때 편식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안 먹는 거 없이 다 먹지. 난 송충이도 잠비아 수녀님들이 송충이 이렇게 튀겨준 것도 내가 먹으니까 나는 안 먹는 거 없어. 다 먹어 지금은. 근데 초등학교 때는 편식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편식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병이 걸렸던 거죠. 또 45살에 위암 걸린 거는 또 아프다고 맨날 술 먹으니까 암 걸린 거지 남 탓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많은 경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아유 난 대통령 때문에 못 살겠다. 이놈의 대한민국에서 못 살겠다. 이놈의 사회가 왜 이러냐. 지질이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런 가난한 부모를 만났느냐. 물론 외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근데 누가 선택해? 남이 선택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선택은 자신의 그 선택의 책임의 범위가 훨씬 커져요. 어렸을 때는 선택의 범위가 작지만은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선택하는 건 책임이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난 가끔 한 70, 80 된 분들이 신부님 내 자식이 사업한다고 그래갖고 아파트 맡겨갖고 했는데 망해갖고 갈 데가 없어요. 신부님 저 신부님이랑 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는 분들 볼 때 참 70 동안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잘못 살은 거죠. 그거는 누가 잘못 사는 거냐면 본인이 잘못 사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갖고 어디 가서 울고불고 한다고 책임져 줄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정도로 살았는가. 나는 욕심을 부리고 내가 좀 더 욕심을 부릴 때 넘어지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500억을 사기를 당했다. 조이파리가 사기를 해갔다.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기친 놈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결코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본인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면은 그게 다 쌓여서 나중에 덕이 되고 부가 되는 건데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남 탓할 필요 없다. 내 탓이다, 내 탓.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이렇게 잠깐 LA,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이쪽 들렀지만은 정말 우리 미국 교우들이 감동적인 대접을 받고 있어요. 또 우리 이경 바오로 신부님께서 이렇게 성당까지 이렇게 해줘서 우리가 정말 감사 미사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신부님 도대체 신부님 어떻게 사셨기에 가는 곳마다 식사 대접에 여행 중에 오르가닉 간식까지 챙겨줍니까? 저는 우는 아이에게 젖 더 준다는 우리말이 있죠? 근데 난 이 말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는 아이가 도가 넘으면은
때리든지 내던지든지 해요. 여기 자식 키운 부모님들 다 경험해봤죠? 그리고 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실은 내 애 많이 때렸다고, 많이 울어갖고. 너무 울면은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나와요. 지겨워. 지겨워. 아유, 지겨워. 내가 이걸 왜 낳는지 몰라. 또 어떤 아주 재미난, 아는 분은, 군인인데, 대위야, 대위. 해병대 대위인데, 아들이 둘이래. 남편도 해병대 장교고, 아유, 그 집은 그냥 해병대에다가 그냥, 우리 대위도 여자니까, 아내도 대위, 남편은 소령,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신부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수만 있으면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내가 잘 아는 지인이, 딸이 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나도 얼굴을 봤지만 빵긋빵긋 웃어. 하루 종일 웃어. 그리고 아빠가 유명한 가수인데 아빠 노래가 나오면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딸 이제 집에 가면은 이 빵긋빵긋 웃는 손녀를 보면 내가 보면 온몸이 아픈 사람인데 막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근데 아무리 어깨를 아파도 빵긋빵긋 웃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안게 되고 집에 있으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빵긋빵긋 웃으니까.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손주 자랑하라는 말이 있지만은 1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손주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조카가 이제 우리 이제 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손녀 딸하고 이제 손주 아들이 있는 거지 조카. 근데 그 집에 가면 애들이 우리 집에 이제 오면은 다 웃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냥 막 좋아하고 웃고 쳐다보고 막 좋아하니까 꼭 나올 때 돈을 주게 돼요. 복돈이라고 주게 되더라고. 제가 이번에도 LA에서 잠비아 신학교 하라고 4만 달러를 벌써 받았어. 그냥 하루 스쳤는데 그 다음에 잠봉 아메리카가 벌써 40만 달러를 모았대. 200명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내가 여기 미국에서 사목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2년에 한 번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는데 가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달러까지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신학교 성당 짓겠다고. 그래갖고 그 잠봉 아메리카 그 단원들 내가 그 신학교 성당 입구에다 이름 팍 써주겠다고. 근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잠봉 아메리카만 해줘도 좋겠다는 거야. 그냥 신부님 하는 일, 아니 신부님 도대체 얼굴이 잘생기기를 했어. 내가 늘 얘기하잖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겼지. 키가 크기를 해. 왜 신부님 일에 동참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거 다 내 탓이야. 뭐냐면은 내가 언제나 참 기쁨을 얘기를 많이 해요. 희망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내가 어땠는데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내가 옛날에 정말 잘 나갔는데 옛날에 왕년에 내가 정말 끝내줬는데 내가 지금 이 꼴일 때 이런 소리 안 해요. 저는 항상 내일을 얘기해요. 내일을.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11일 동안 얘기하면서 내가 샌프란시스코 한 5번 갔어요. 근데 말 한마디 안 하잖아. 옛날에 내가 여기 다 와봤어. 그럼 여러분들 기운 쫙 빠지거든. 뭐야. 근데 한마디도 안 하잖아. 한마디도. 뭐라고? 공연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 맨하탄에 대해서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이제 야경 보러 가는데 내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야경 보러 가는 거야. 근데 미리 가보면 이러면은 옛날 얘기하는 사람하고는요, 자꾸 짜증이 나요. 근데 내일을 얘기하는 사람,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같이 꿈꾸고 싶어요. 옛날에 내가 이랬는데 나 지금 힘들어 죽겠어. 정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깜깜해. 그러면 그 사람의 깜깜함을 내가 같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답답해. 답답하고 어떻게 하지? 앞이 깜깜하다는데 내가 책임져 줘야 되나? 뭔가 도와줘야 되나? 점점 그 사람을 2번 만나다가 1번 만나고 1번 만나다가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지만은 2번째는 들어주기 힘든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신나는 얘기, 미래의 가슴 벅찬 계획, 같이 하고 싶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신학교 올해 신입생이 들어와요. 얼마나 설레. 그 교황청에서 교황대사가 대주교님하고 신학교 짓는 걸 보러 오셨어요. 보러 와갖고 OMG라고 그래. 오 마이 갓 그랬대요. 교황대사가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이 한국 신부님 이거 하는 거냐고. 교황대사가 너무너무 놀랬대. 이 신부님 이거 여기 끝까지 이거 져줄 수 있느냐고. 교황대사면은 대주교거든요. 근데 그 대주교가 와갖고 너무너무 놀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이제 우리 주교님, 우리 수원교구 본주교님이 축성하러 가시겠다고 그랬을 때 그 교황대사하고 대주교, 대통령도 아마 올 거예요. 얼마나 신나. 얼마나 그리고 올해 이제 20명이 이제 신입생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저는 앞으로 한 50명, 그리고 100명까지 저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배 가톨릭 신자가 5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시스템만 잘 갖춰준다면은 그러면은 아프리카의 교회, 가톨릭 교회가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 정말 대단한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국장 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청국장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건강을 주지만은 이 세계의 건강을 나눌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아이 한 대 더 때리고 웃는 아이 한 번 더 안아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우는 소리, 그건 그냥 본인이 이렇게 묻어두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 예. 이 사람한테 가서 울고 저 사람한테 가서 울고 온 세상에 울고 다녀봐. 누가 그 사람을 안아주겠어요? 여기 반짝반짝 웃고 저기 반짝반짝 웃고 그러면 오늘 차 같이 하자고 그러고 커피 한 잔 같이 마시자고 그러고 밥 먹자고 그러고 그게 인생이에요. 전도서에서 기쁘게 먹고 마시라고 충고를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야이로의 회당장 딸을 살리고 난 다음에 대단한 얘기 안 했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죽도 살아났는데 너 살아났으니까 기도해라 여기 고맙다고 그래라 저기 고맙다라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메이플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교우들이 각자 집에서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을 위해서 이 미사 끝나면은 먹을 것을 지금 다 준비를 해놨대. 그래갖고 신부님이 지금 미사 언제 끝나는지 왔다 갔다 지금 하시러. 근데 오늘 토요 특강 때문에 지금 말을 지금 내가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든 너희는 먹고 마시고 머무를 자격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내가 돈을 내 뭐라고 하길래 돈을 내지는 않지. 돈을 더 받아오지 오히려. 나 먹여주고 재워주고 차비하라고 돈 주고. 오늘 음식도 저는 하느님이 마련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잠비아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 온 대부분의 직원들 내년에 우리 헬레나도 그렇고 또 사비오도 그렇고 아마 우리 국장님들 직원들 우리 신부님들도 내년에 잠비아에 2달 할 우리 스텝들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이번 미국 여행을 통해서 미션, 내 사명이 뭐냐? 내가 왜 생태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느냐? 생태마을하고 아프리카 잠비아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런 거를 더 이렇게 몸 안으로 이렇게 체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남은 시간 이제 그야말로 아직도 놀랄 일이 한 번 더 남았어요.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 가잖아요. 정말로 어쨌든 어쩌고 저쩌고 가서 놀래고 우리는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자님들도
제가 정말로 부탁하고 싶어요. 이제 자식들한테 그만 주세요. 그리고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세요. 자신한테 잘해주세요. 자신한테 정말 갈비 한 번 더 사주고 냉면 한 번 더 사주고 설악산 한 번 더 가고 온천 한 번 더 가고 기회가 된다면은 뭐 이스라엘 성지순례 또 더 기회가 된다면 잠비아 내년 7월 8월 피정 이런 도전을 해보면은 인생이 확 달라질 거예요. 자, 오늘 전도서 말씀으로 토요특강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써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내일을 이야기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처음 떠올리게 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서서히 실감하게 되고 어떤 분은 갑작스러운 구조조정이나 건강 문제로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은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은퇴 시기 전후로는 누구나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홀가분함, 허탈함, 두려움, 기대, 그리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막연한 불안까지 뒤섞여 마음을 어지럽히게 됩니다. 특히 100세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은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기대보다도 앞으로 얼마나 오래 버텨야 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전처럼 은퇴 후 몇 년 쉬다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30년, 어쩌면 4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주변에서 이미 은퇴를 경험한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던 생활비 지출 하나하나가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장을 볼 때도 외식을 할 때도 병원비나 경조사비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자연스럽게 배우자와 말다툼이 잦아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부족해서라기보다 앞으로 얼마나 오래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년들이 생각하는 희망 은퇴 나이는 대략 65세 전후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은퇴를 경험하는 시점은 평균적으로 50대 초중반으로 조사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소득의 끈이 끊어지는 셈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평균적으로 월 369만 원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가정이 쓰는 금액은 212만 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아도 차이가 크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못한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는 곧 노년기에 예기치 못한 위기, 다시 말해 생존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퇴를 맞이하면 누구라도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 성공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일수록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해왔던 사람일수록 오히려 은퇴 이후의 불안을 더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아무리 말려도 나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선택을 피하기 위해 은퇴 후 삶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지름길들에 대해 조용히 짚어보려는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잘 모르는 분야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생을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다가 은퇴를 하면 하루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집에 있자니 괜히 가족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조급함이 점점 마음을 잠식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퇴 이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은퇴 자금과 퇴직금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일만 해왔고 세상 물정에 박지 않은 은퇴자들은 사기꾼들에게 가장 쉬운 표적이 되곤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한 분들 중에는
자신의 자산이 부족하다는 불안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빨리 큰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산을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자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투자 사기를 치는 사람들의 말솜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상대의 불안과 욕망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틈을 파고듭니다. 지인이든 낯선 사람이든 귀가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았다면 반드시 멈춰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업이 정말로 이해되는지,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지, 실패했을 때 감당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은퇴 자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단순합니다.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말고 아는 것에만 투자하는 것입니다. 평생 모아둔 자금을 한 번의 선택으로 잃는다면 노후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준비되지 않은 창업입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 쉽지 않다 보니 많은 분들이 창업을 대안으로 떠올립니다. 마냥 놀 수는 없다는 생각, 아직 일할 수 있다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은 취업보다 훨씬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창업에 실패했을 때의 충격은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벼락치기로 창업을 준비하면서 프랜차이즈에 의존하게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슷한 가게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창업률이 높은 업종일수록 폐업률도 높다는 점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꿈이나 자아실현보다는 생계를 위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냉정해야 합니다. 창업을 고려한다면 먼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신의 재무 상태는 어떤지, 창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인지, 실패했을 때 노후 계획 전체가 흔들리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자본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큰 성공보다는 안정적인 수익과 일하는 보람을 목표로 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잘 알고 오래 해온 일, 그리고 비교적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욕망을 자극하는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에는 사회와의 접점이 줄어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화려한 사무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로 마음을 흔듭니다. 고수익에는 언제나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따른다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돈의 관리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조언은 들을 수 있지만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돈을 버는 능력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이 능력이 삶의 질을 결정짓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배우기에 늦었다고 스스로를 단정짓는 것입니다. 100세 시대의 50대, 60대는 아직 인생의 중반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의 배움은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취미든 자격증이든 배움이 있는 노후는 그렇지 않은 노후와 분명히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식에게 재산을 너무 일찍 넘기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노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봅니다. 자식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질수록 한 걸음 늦추고 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이후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간을 불안이 아니라 품위와 여유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평생 살아오며 들었던 수많은 인생 조언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맞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돌아보면 이 말 하나만큼은 분명히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만 편안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이 나이에 무슨 자격증이냐,
이제 와서 다시 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후라고 해서 인생의 원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접어든 이후, 퇴직 후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5세에서 69세 사이의 중장년층 가운데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고 답한 비율이 72%를 넘었습니다. 응답자들이 희망한 평균 근로 연령은 71세였고 희망 임금은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수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노후에 일을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한데도 계속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일을 놓는 순간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집니다. 자존감이 떨어지고 하루가 공허해지고 사회와 단절되었다는 느낌이 깊어집니다. 시니어 취업은 단순한 소득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최소한 자신을 책임질 수 있고 무엇보다 자녀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시니어 자격증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할까요?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자격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취득하자마자 바로 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하고 체력 부담이 과하지 않으며 나이가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분야여야 합니다. 오늘은 실제로 취득 후 바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 5가지와 여기에 더해 신종직업 1가지를 추가해 총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 방법과 현실적인 수입,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시면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중년과 노년에도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 보다 품위 있는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자격증은 건축도장기능사입니다. 건축도장기능사는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 내외부를 페인트 등으로 도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증입니다. 중장년 여성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건설업종 중에서는 작업 난이도가 비교적 무난한 편에 속합니다. 실제로 50대 이상 여성 취득률이 높은 자격증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건축도장기능사는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만 진행되며 응시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시험은 1년에 4번 실시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합격률은 약 60% 수준으로 준비만 꼼꼼히 하면 충분히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실기시험은 실제 재료를 사용해 도장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손에 익히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유튜브 등을 통해 독학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습 환경을 고려하면 학원 수강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때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도장공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노후 건축물이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도장 작업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취업 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 건설 현장 일당은 15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인력이 기피하는 직종이어서 중장년층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자격증은 한식조리기능사입니다. 한식조리기능사는 매년 꾸준히 높은 응시율을 보이며 특히 여성 시니어들에게 인기가 많은 자격증입니다. 오랜 살림 경험과 요리 경험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일반 음식점은 물론 어린이집, 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의 단체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급식소의 경우 퇴근 시간이 빠르고 방학 기간에는 쉬는 장점이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며 응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필기는 사지선다형 60문항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약 2주 정도 집중해서 공부하면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실기시험은 난도가 다소 높은 편이므로 학원 수강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식조리기능사의 평균 연봉은 종일 근무 기준 약 3천만 원 수준이며 파트타임 근무도 가능합니다. 큰 돈을 벌기보다는
안정적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자격증입니다. 세 번째는 떡제 조기능사입니다. 떡제 조기능사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블루오션 자격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통 간식과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떡과 한과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년에 4번 시행되며 필기와 실기 모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필기 합격률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실기는 충분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떡집 취업은 물론 소규모 창업이나 카페 메뉴 연계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평균 연봉은 3천만 원 초반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격증입니다. 네 번째는 방수기능사입니다. 방수기능사는 건축물의 지하, 지붕, 욕실 등의 방수 작업을 수행하는 자격증으로 필기 없이 실기 시험만 진행됩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10분이며 합격률은 약 50% 수준입니다. 체력 부담은 있지만 숙련도가 중요해 나이가 단점으로 작용하지 않는 직종입니다. 평균 연봉은 약 3,2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건설 경기 회복과 함께 수요도 점차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섯 번째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생활 지원과 건강 관리를 담당합니다. 교육 이수 후 시험을 통과하면 취득 가능하며 연령 제한 없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설 근무, 주야간 보호센터, 재가 방문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연봉 약 2,400만 원 수준이지만 고용 안정성이 매우 높고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종 직업인 병원 동행 매니저입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는 병원 예약부터 진료 동행, 귀가까지 보호자를 대신해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령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직업입니다.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다면 활동이 가능하며 평균 시급은 약 2만 원 수준입니다. 업무 강도가 높지 않고 시간 활용이 자유로워 인생 2막에 적합한 직업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격증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활용하면 교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눈높이를 낮추지 못하고 과거의 전성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후에도 일하고 싶다면 스스로 변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인생을 바꿔주지는 않지만 무너지지 않게는 해줍니다. 두드리는 사람만이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노후에도 존엄을 지키는 삶, 오늘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